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하나씩 점검해 볼 텐데요. 무디스 측에서 일본의 신용 등급을 A1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어서 이제 피치 측에서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걱정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이슈들에 따라서 좀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간밤에 엔화가 이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곧바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네. 마감과 함께는 조금 반등을 하면서도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엔화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대 신용평가기관의 힘도 세고 그다음에 평가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뒷북기관들이라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가는 이미 시장에 다 기반형된 내용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의 레이팅 자체를 조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긴 하나 이것이 과연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 반영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은 신용 등급이 조금 낮아졌구나라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그동안의 엔화의 약세를 반영하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엔화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양적 완화를 늘려가면서 엔화의 약세폭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엔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수급적인 변수가 계속 엔화 공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정부 부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인 일본의 부채가 이런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믿고 있는 것은 자국의 국채를 대부분 자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미국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부채 기준으로도 봐도 그렇고 엔화의 방향성으로 봐도 문제는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엔화인덱스 주봉인데 이 방향성을 보시면 속도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방향을 되돌릴 만한 요인은 그 어디에 찾아봐도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엔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일본 스스로의 요인도 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요인과 이번 주에 있을 ECB에서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냐에 따라서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도 분명히 국제결제 통화의 하나이기는 하나 중요한 통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적인 통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엔화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10일 이내까지 즉 월 초반에 엔화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남아있다는 것 정도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엔저 그리고 유가 하락을 저희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엔화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악영향이 되는 건가요? 네,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과거 엔약세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으로 좀 판단해 볼 텐데요. 대표적인 엔약세 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의 변화치를 보면 실제로 수출 기업들이 더 빠르게 안 좋아졌다는 거죠. 물론 개선될 때도 빠르게 개선되지만 안 좋아질 때는 더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그때와는 여건이 다르고 또 우리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쪽에서는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 캠리와 소나타를 자꾸 비교하는데요. 캠리와 소나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똑같아졌다. 그러면 과연 소비자가 소나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캠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일본 기업들의 가장 핵심은 가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겐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갤럭시 S5와 소니의 Z3가 가격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소니 가격을 10% 확 낮춰버리면
그 가격의 격차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품질의 차이는 크지 않을 때 가격이 중요한 변수라는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만약에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내려서 많이 파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타격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엔화 약세 분위기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분위기, 특히 수출 기업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시장 대응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에 좀 더 우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수출주 중에서는 이런 엔화 경쟁력과 상관없이 글로벌 포션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대형 수출주들 다소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드는데요. 네. 오늘 미국에서의 대형주인 애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중에 6%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마감가는 3%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의 변동성이 시사하는 의미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애플을 살펴볼 때 신고가로 같이 계속 짝으로 묶어서 언급했던 종목이 뭡니까? 알리바바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리바바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물론 고평가 여부를 떠나서 또 마인 회장이 알리바바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분명히 두 개가 같이 신고가로 가다가 알리바바가 먼저 이탈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이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하루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며칠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의 거래량, 오늘의 장 초반에 보인 변동성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낙제에 의한 거였다면 아래 꼬리를 아주 길게 달면서 빠르게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 회복력이 생각보다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애플에 아무 이슈가 없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IT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예측했는데 그런 예측이 틀렸다라는 거죠. 오늘 베스트바이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린 게 아닌가. 페이스북 밀렸죠. 오늘 뭐 그룹폰을 포함한 대부분의 IT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 밀렸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야후 같은 종목군들도 밀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갖는 시사점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이 IT 종목에 너무 높았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조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5% 이상 빠졌던 알리바바의 흐름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소매 유통주들도 오늘 다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IT 종목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과 일방적인 시장의 독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우리 시장에 적용해보면 국내 IT 종목군들의 일시적인 조정 여부 또 하나는 국내에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급격한 변동성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미국에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불안감이 감지가 됐습니다. 국내 신고가 종목도 좀 유의해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네.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허덕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이나 건설주입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들려오면서 빠지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유가 하락이 부담이거든요. 그럼 결국 유가 하락이 멈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더 계속 앞으로 내릴 거다,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이 컨센서스를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반등이 나올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유동성 쏟아부어 봐야 추가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것은 뭐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이제 속도 문제인데 속도만 줄어들어도 이들 종목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개연성은 열려 있다. 근데 기술적으로 반등하면 뭐 하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의 실적이 당장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과거처럼 수요가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뭐 방송 중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안 되는 놈들은 지금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이 지금은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들 종목이 유가의 하락 속도만 떨어져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은데 반등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초반엔 다 강할 텐데 한 2, 3일 지나게 되면 반등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종목은 빠르게 가지를 쳐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 강도가 가장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그나마 조금 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본다든지 종목 교체를 해 본다든지 좀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건설주 중에서 여전히 삼성물산 정도를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정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이 꾸준하고 그리고 또 크게 나타날 수 네. 있는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건설주에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조선주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이어서 시장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네, 시장으로 초점 맞춰서 전략 이어갑니다.